77쪽의 타이틀이 제6편 부동산 금융론입니다. 77쪽에 부동산 금융론, 자, 금융의 기초라고 해서 77쪽에 나왔는데, 이 77쪽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한 두 가지 정도 됩니다. 그 가운데 2번 금융의 분류는 매우 중요하고, 이제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볼 건데, 이 부동산 금융은 두 개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주택금융과 토지금융. 그러니까 주택금융이 뭐고 토지금융이 뭡니까? 이런 건 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토지금융 거의 나지 않고 주택금융이 시험에 나오는데, 이 주택금융은 주택소비금융과 주택개발금융이 있어요. 자, 이 부분 가지고 이제 가끔씩 시험에 등장하는데요. 이제 의미를 아셔야 돼. 주택소비금융은 우리가 잘 쓰는 말이 아니에요. 이 책에 나오는 말이야. 학문적으로 주택소비금융이라고 하고, 이거는 주택담보대출. 우리가 주택담보대출 그러잖아요. 그걸 부동산학에서는 주택소비금융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러면 이걸 시험에 낼 때 이 소비금융은 수요자금융이다. 왜 수요자금융이냐면 주택 사는 사람이 돈 필요하다 해서 수요자금융이야. 그럼 주택개발금융은 주택개발업자가, 건설회사가 돈을 빌린다. 그게 주택개발금융. 그럼 건설업자는 주택 수요자입니까? 주택 공급자입니까? 공급자. 그래서 공급자금융이다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이걸 예전에 시험에 냈다고. 예전에 한 20년 전에 주택개발금융이 수요자금융이냐 공급자금융이냐 수요자금융. 그러니까 요즘은 그런 거 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선분양은 이 둘 중에 어디에 속할 것 같아요? 선분양. 자, 수요자 금융이냐 공급자 금융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선분양은, 자, 공급자 금융은 주택 공급자가 돈이 필요한 경우 공급자 금융. 수요자 금융은 주택 수요자가. 그럼 선분양은 미리 분양하는 거잖아요. 그럼 선분양은 주택 건설회사가 주택 없이 분양하고 분양금 받아서 주택을 공급하는 거야. 그럼 선분양은 수요자 금융, 공급자 금융. 이것을 20년 전에 냈다고. 요즘은 그런 게 내지 않아요. 그럼 이 주택 소비금융이 주택담보대출이거든. 그럼 주택담보대출인데 이렇게 낸다고. 자, 이렇게 내겠는가 한번 생각해봐요. 주택담보대출은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 빌린 것이다. 이렇게 내겠습니까? 안 내지. 아니, 주택담보대출은 주택을 담보로 해서 돈 빌린 것이다. 안 낸단 말이에요. 그렇게 내지 않고 이게 지금 뭐예요? 주택담보대출이라고? 그럼 시험은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주택소비금융은 주택을 담보로 해서 돈 빌리는 것이다. OX? O? 요걸 우리 시험에 두 번 냈다고. 근데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내고, 주택소비금융은 신용을 담보로 돈 빌리는 것이다. OX? X. 신용을 담보로 돈 빌리는 게 아니죠. 주택소비금융이 다른 말로 뭐라고요? 주택담보대출.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이니까 주택담보대출은 주택을 담보로 돈 빌린다 이렇게 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주택소비금융이 주택담보대출이야. 그럼 주택담보대출, 주택소비금융은 주택을 담보로 돈 빌린다, 신용을 담보로 빌린다. 주택 담보로 빌린다. 자, 부동산 금융, 주택금융의 기능인데 이 기능이라고 나온 것은 외우는 게 아닙니다. 기능 나온 것은, 그러니까 시험은 어쩌다 한 번씩 내요. 이걸 외운다. 그러면 아까 몇 번 말하지만 공부를 잘못한 거라고. 공부하라는 것은 어려운 게 안 해버린다고. 하지 말라는 것은 이것만 또 외운다고. 불필요한 것을 외우는 게 아니라고. 이게 지금 저한테 수업을 듣고 이 말 듣고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개론이 전반적으로 어렵고 민법을 열심히 하는 소리예요. 봐봐요. 이 기능이 역할이야. 그러면 주택개발금융이, 이 개발금융은 주택 수요를 증가시켜요? 공급을 증가시켜요? 공급. 그러면 개발금융은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이거를 공부해야 될 겁니까? 공부하는 게 아니지. 그걸 막 외워버리니까 안 된다는 거지. 공부 분량은 늘어나고 공법할 시간이 없고. 이런 거 외우니까 공법할 시간이 없는 거라고.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면 주택소비금융은 주택담보대출, 대출 많이 해준다. 그럼 주택을 많이 살 수 있겠네. 그죠? 그럼 주택거리가 활성화되겠네. 그러면 주택거리가 공급이 확대되고 거리가 활성화되면 내 주택을 많이 사니까 주거 안정할 수 있겠네. 그럼 주택금융은 주택의 수요 공급 조절, 주택 경기를 조절할 수 있겠네. 주택의 수요 공급 조절, 주택 경기 조절할 수 있겠네. 외우는 게 아니죠. 외우는 순간 공부를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럼 됐어요. 요거 시험 지문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나오는가? 지금까지 했던 거 볼까요? 기출됐던 거. 주택소비금융은 주택담보대출이야. 주택을 담보로 돈 빌리는 거야. 신용을 담보로 제공하고 OX, X. 여기 평가사 시험 문제라고. 자, 2번 주택시장이 침체하여 주택거래가 부진하면, 그 왜 주택시장이 침체했을까? 주택의 수요가 감소한다. 주택을 안 산다. 왜? 돈이 없으니까. 그럼 대출 많이 해주라. 그럼 수요자금융이 주택소비금융. 수요자가 돈 빌려주는 거야. 수요자금을 확대하여 주택 수요를 증가시키면서 주택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OX, O. 요거는 지금 이거 물어보는 거지. 이거 물어보는 거지.
기능 물어보죠. 기능. 역할. 3번은 아직 안 배웠습니다. 담보 인정 비율이 대부 비율이야. 그럼 대부 비율 높였습니다. 주택의 수요가 증가하겠네. 대부 비율 낮췄습니다. 주택의 수요가 감소하겠네. 대부 비율 담보 인정을 높여라. 돈을 많이 빌려줘라. 담보 인정을 낮춰라. 돈을 조금만 빌려줘라. 그러면 여기 차주 상한 능력 보지 말고 담보 인주율이 변경되면 담보 인주율이 변경됐단 말을 또 이해를 못하면 안 되지. 변경됐다. 올렸다 다운시켰다. 그거잖아요. 변경이. 변경했다. 올라갔다 떨어졌다가 변경이잖아. 그럼 주택담보대출이 올라갔다. 돈 많이 빌려줘라. 주택의 수요가 증가. 주택담보대출 떨어뜨려라. 변경했다. 떨어뜨려 변경했다. 수요 감소. 차주 상환 능력이 다른 말로 총부채 상환 비율 그러는데 이거는 담보인정 비율 주택 가격 가지고 돈 빌려주는 거고 차주 상환 능력은 차입자의 소득 가지고 돈 빌려주는 거야. 얘도 차주 상환 높여라. 돈 많이 빌려줘. 둘 다 높이면 돈을 빌려주는 거고 많이 빌려주는 거고 둘 다 낮추면 돈을 조금만 빌려주는 거. 그럼 이 두 가지가 변동하면 대출액이 변동하고 주택의 수요가 변동하고 됐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주택 수요가 변화할 수 있다. OX? 구체적으로 가면 이거 담보인정 비율이 높아지면 주택의 수요가 증가한다. 이 앞전 시간에 오늘 이 앞전 시간에 배웠을까 안 배웠을까? 배웠어요. 대부 비율이 높아지면 다 높아지는데 지분비율만 낮아진다. 그때 했잖아요. 대부 비율 담보인정 비율이니까 그럼 오랜만이지. 이런 식으로 출제한단 말이에요. 자 이제 금융의 분류. 금융의 분류는 그냥 단순하게 암기상이라 하면 돼요. 지분금융, 부채금융, 매장금융이 있는데 지분금융의 뜻, 부채금융의 뜻, 매장금융의 뜻을 내지 않아요. 그럼 지분금융은 내 돈 쓰는 거야. 내 돈. 내 돈 쓰는 게 지분금융이고 부채가 내 돈입니까? 남의 돈입니까? 남의 돈. 남의 돈 쓰는 것을 부채금융을 한다고. 지금까지 제가 지분금융, 부채금융 뜻을 설명했는데 그것을 내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다 금융상품입니다. 이 금융상품, 이거 다 금융상품이라고. 이 금융상품들이 지분이 있고 부채가 있다는 소리야. 이건 32회 때는 두 문제나 냈어요. 두 문제나. 이게 한 문제거리지 두 문제를 내는 게 아니지. 32회 때는 두 문제. 부채금융과 지분, 매장금융. 요거 암기하고 있는 거 암기상을 물어본 거라고. 그럼 지분금융은 이 6가지만 기억하는 거야. 예? 지분금융의 가장 대표적인 게 자, 지금 하는 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을 이미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배웠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개론이 많이 어렵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봐요. A라는 회사가 돈이 필요해요. 그 돈이 필요한다 말을 자금이 조달한다. 돈을 조달한다. 돈이 필요하면 조달한다. 그럼 회사가 돈을 조달하는 가장 방법 중에서 가장 쉬운 게 뭘까? 은행에서 빌리는 거. 은행에서 빌리는 거. 그럼 돈을 필요할 때 자금 조달. 은행에서 빌리는 거. 차입하는 거. 차입. 그럼 은행에서 빌렸습니다. 대출 받았다는 소리예요. 대출. 그럼 얘는 내 돈 쓰는 겁니까? 남의 돈 쓰는 겁니까? 남의 돈. 그게 부채금융이야. 그럼 저당 대출 받았잖아. 대출. 담보대출, 저당대출, 신용대출, 대출 받았으면 그게 뭐야? 부채금융. 여기다 저당대출 않고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럼 주택담보대출이 나오면 저당대출만 나왔는데 주택담보대출 이거 뭐지? 곤란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점수가 낮아질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대출 받았다. 남의 돈 썼다. 그럼 저당대출이 나오든 주택담보대출이 나오든 다 뭐요? 부채금융. 응? 그럼 신용대출 받았습니다. 무슨 금융? 부채금융. 마이너스 통장. 부채금융. 예? 그럼 그렇구나 하면 되잖아요. 남의 돈 쓰는 거나. 네. 대출 받았는데 주식을 발행해. 주식. 그럼 A라는 회사가 삼성전자가 주식 발행했습니다. 그럼 자기 지분을 팔아버린 거라고. 자기 돈 쓰는 거야. 그래서 주식 발행하면 지분 금융이라고 그래요. 요 주식 발행 나잖아요. 주식 발행. 그리고 요 증자 있죠. 증자. 요 증자가 주식을 발행했다 그 뜻이에요. 증자가 뭐라고요? 주식을 발행했다. 그럼 공모에 한 증자 이렇게 나왔네요. 또 공모에 한 증자에서 공모가 뭐냐? 그런 거 안 내요. 그냥 증자가 중요한 말이에요. 증자, 주식 발행했다. 공모에 한 증자는 현대건설이 주식을 발행한다 해봐요. 우리가 일반인들 알아요? 몰라요. 어떻게 현대건설이 주식 발행도 압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현대건설이 주식을 발행할 때 이 공모는 신문 광고 내라는 소리야. 공개 모집, 신문 광고 내라. 그게 공모에 한 증자입니다. 그럼 여기서 공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증자가 중요한 거야. 증자, 주식 발행했다, 지분금융. 그럼 공모에 한 증자만
지분금입니까? 아니요. 증자란 말이 나오면 요 증자란 말 나오면 주식을 발행했다는 소리야. 그럼 공모에 의한 증자가 있고 또 사모한 증자 이거 사모에 의한 증자가 나오거든요. 그럼 사모에 의한 증자. 그럼 사모에 의한 증자는 사모님을 위한 증자가 아니고 이 사모는 신문 광고 내지 않고 주식 발행한 거야. 그러면 삼성전자가 주식 발행하는데 그게 증자야, 증자. 그러면 공모를 하든 사모는 신문 광고 내지 않고 주식 발행했다는 소리야. 공모를 하든 사모를 하든 주식 발행했잖아요. 그럼 뭡니까? 지분금이에요. 지분금. 그러니까 사모에 의한 증자도 지분금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주식 발행이 가장 대표적인 지분금입니다. 부동산 투자회사 좀 이따 볼 건데 부동산 투자회사는 주식 발행해서 다 돈을 조달하거든요. 그러면 지분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디케이트 조인트 벤처 나오는데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안 물어봐. 그냥 지분금이냐 부채금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돼. 그것만 아시면 되니까. 그럼 지분금의 얼추 뜻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회사가 돈이 필요할 때 가장 대표적인 게 주식을 발행하는데 이건 지분금인 거고 회사가 채권을 발행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국가가 발행한 채권을 국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국채 그러면 뭔가 국가가 하는 거 뭐 그거 아니고 국채는 국가가 우리에게 차용증 써주고 돈 빌려가는 거야. 근데 국가가 하는 거니까 종이떼기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일반 종이떼기도 써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 그러면서 예쁘게 뭐 보강 들어가서 새겨놓은 거지. 그래서 뭐가 대단한 것처럼 되는데 차용증이야, 차용증. 그럼 회사가 채권 발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회사채라고 해, 회사채. 근데 회사채에서 회자 성리하고 사채 발행했다고, 사채. 사채 발행했다고 나오면 다 부채야. 주택 상환 사채도 사채야. 주택 상환 사채는 요거 이제 공포쌤한테 아마 나중에 좀 배울 겁니다. 부동산 개발업자, 주택 개발업자가 돈이 없으니까 돈을 빌리는데 근데 주택 상환 사채를 발행한다고. 요 주택 상환 사채를 발행해서 돈 모아. 그 돈 가지고 아파트를 건설하겠다. 그 나중에 주택으로 갚아주는 거야. 주택으로. 그래서 주택 상환 사채. 자, 요 신탁 증서 금융에서 요 금융 들어가면 대출 받았다. 그다음에 금융 들어가면 이것도 금융이잖아.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파이낸싱이 금융이라고 금융. 그러니까 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 나올 수도 있고 요 파이낸싱 자리에 프로젝트 금융이라 나올 수도 있고 금융이 들어가면 그것은 부채 금융이에요. 그럼 대출, 사채, 채권, 금융, 그럼 그게 뭘까? 부채금. 그럼 여기 부채금융을 외울 게 아니라 지분금을 외우면 된다고. 그러니까 지분금은 여섯 가지를 외우셔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지분금 외우라고 제가 동그라미 해놨잖아요. 그래서 신조, 공주, 간투 그렇다고 이렇게 신조, 공주, 간투 이게 지분금이에요. 그럼 꼭 공모에 의한 증자만 지분금인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사모에 의한 증자도 무슨 금이다? 지분금융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자, 이제 부채금융은 이거 외울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부채금융은 대출 받은 거, 뒤에 금융 들어가는 거, 채권 발행하는 거, 그게 부채금융. 메자닌 금융이라고 있어요. 메자닌 금융. 그럼 요 메자닌 금융은 뭐가 메자닌 금융이냐면 메자닌 금융은 요 메자닌이란 말이 이태리 말이라네요. 혹시 이태리 말이 공부하신 분인가요? 이태리 말 공부하신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시구나. 이태리 말 공부하지 않고 건축 공부하신 분들도 메자닌을 안다 하시더라고. 요 메자닌이 이태리 말인데 건물 1층과 2층 사이를 이건 이태리에서는 메자닌이라 한대요. 그럼 여기가 이렇게 건물이라면 여기가 1층이잖아요. 여기 1층. 그럼 여기 2층이잖아요. 그럼 이 사이가 메자닌이란 소리예요. 그러면 메자닌이란 말은 1층도 아니고 2층도 아니고 그 사이. 그럼 지분도 아니고 부채도 아니고 그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갖는 것을 메자닌. 그 메자닌 금융에 여기 이제 몇 가지가 있잖아요. 신주, 인수권부 사채, 전환사채, 우선주, 후순위 대출 이런 것들을 메자닌 금융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외울 때 이렇게 온다고. 매신전 우후 외워요. 매신, 전, 우, 후 이렇게 오는 거야. 매신전 우후. 그럼 끝난 거야. 자. 그러면 신주, 인수권부 사채가 전환사채가 무슨 말입니까? 시험에 낸다 안 낸다? 안 내. 신주, 인수권부 사채가 무슨 말인데요? 전환사채가 무슨 말인데 안 낸다니까요. 요 매신전 우후 이렇게 오시라고. 혹시 요 신주 인수권부 사채 뭐 할 때 나오던가요? 자,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라 개론은 잘하는 사람은 잘하고 모든 사람은 너무너무 어렵다고 그래요. 근데 얘 혹시 여성 남성 이렇게 뭐 내가 따지는 게 아니라 차별한 게 아니라 개론은 여성분에 비해서 남성분들이 좀 더 잘해요. 여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물론 여성 중에서 개론을 엄청 잘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평균적으로 보면 남성분들이 잘합니다. 더. 왜냐면
여자들보다는 여성보다는 남자들이 사회생활 하잖아요. 사회생활 하다가 이런 것을 접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9시가 되면 그러면 뉴스 보는 사람하고 연예가 중계 보는 사람 중에서 여자들이 9시에 연예가 중계를 많이 봐요. 실제로 연예가 중계를 보니까 이런 말들을 들어보지 못해요. 그 연예가 중계를 보니까 누가 누구랑 이혼했다가 결혼하고 뭐 그런 것은 뭐 너무 빡세게 알아요. 이번에 누가 미스 트롯에서 뭐 2등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건 잘한다고. 그지? 근데 이런 것을 들어볼 기회가 없어요. 연예가 중계에서 이런 거 나온 게 아니니까. 뉴스에서 나오니까. 제가 요거 할 때 안 할거예요. 신주 인수공부 사채하다가 이런 말 나왔는데 요거 뉴스에서 엄청 많이 나오다가 요즘 안 나오거든요. 이거 혹시 뭐 할 때 나오던가요? 삼성 이야기 할 때 나와요. 삼성 이재용이가 경영권을 어떻게 했다 이거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근데 요거 우리 일반 국민들이 요거 뉴스를 들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몰라요. 저는 기자들이 왜 삼성만 나오면 그렇게 알 수 없게 보도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쉽게 하면 되잖아.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쉽게 않고 신주 인수공부 사채가 어쩌고 기자들 입장에서 우리 국민들이 요거 안다고 생각할까요? 저희들도 알아요. 자기들도 알아요. 모른다고. 요거 누가 알아요? 신주 인수 사채를 거의 일반인들이 모르지. 전환 사채를 뭘 알아요? 모르지. 이게 모르는데. 근데 전환 사채가 어떠고 그 말만 하다가 말아. 그러니까 삼성 이야기 안 하면 뭔 이해가 되든가요? 안 돼. 뭔 말 하는지를 모른다고.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여기 삼성 할 때 많이 나와요, 이게. 이것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사채입니까? 아닙니까? 사채야, 사채. 자, 이런 거잖아요. 자, 현대에서 사채를 발행하면, 이 사채가 회사채거든. 발행을 하면 만기가 있어, 만기. 만기 만약에 3년이다. 근데 금액이 만약에 3천만 원이다. 그럼 내가 현대에서 발행한 채권을 사면 이 말은 내가 3년 동안 현대에게 3천만 원 빌려줬다 이 말이에요. 그럼 만기가 되면 이걸 가지고 가면 현대가 이제 지정하는 은행이 뒷면에 가면 무슨 흐름을 써놨다고 그 은행에다 제시하면 은행이 이 금액을 주는 거야. 이게 사채라고. 그럼 일반적인 사채는 이걸 제시하면 현금 준다고. 요 주택 상환 사채는 요 사채인데 3천만 원이다. 그럼 요거 가지고 가면 주택으로 주는 거야. 주택으로 갚아준다. 주택으로 갚아주는 사채. 예? 그럼 신주 인수공부 사채도 사채인데 여기가 이제 신주 인수공부 사채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만기가 3년이야. 3년이 돼서 내가 이걸 은행에다 제시를 하면 은행이 현금을 줄 수도 있고 나는 현금 받기 싫다. 그러면 봐봐요. 이름 봐봐요. 신주 새로운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붙은 채권이라는 소리예요. 채권. 그러니까 삼성에서 저걸 발행했다. 제가 샀다. 그러면 만기가 되면 제가 현금 받을 수 있고 나는 현금 안 받을 테니까 주식 주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게 신주 인수공부 사채라고. 그러면 여기 사채니까 부채인데 만기가 돼서 주식을 받으면 지분이 되는 거야. 지분. 그 성격을 두 개씩 갖는 거라고. 그래서 이 신주 인수공부 사채가 매장인 금융이라고 하고 전환사채는 사채인데 전환할 수 있다. 뭘로? 주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매장인 금융이다. 이제 암기상이야. 매신전 우후라고. 자, 됐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책 77쪽에 보면 주택 소비금융 이자율 이야기 나오는데 이번 수라는 그건 매번 할 필요 없으니까 넘어가고 우리 시험에서 매번 나오는 게 있어요. 매번. 그러니까 80쪽 가면 최대 대출 가능 금액 이거는 계산 문제. 81쪽 가면 뭐가 나오냐면 저당 상환 방법 나오죠. 요건 이제 매년 나온다고. 매년. 그러니까 요걸 지금부터 이제 공부할 건데. 자, 봅시다. 저당 상환 방법이. 자, 81쪽 가면 저당 상환 방법인데 얘는 어떻게 나오든가 나오니까 무조건 맞춰야 돼요. 그럼 저당 상환 방법에서 저당 상환 방법이 돈 빌리고 갚는 방법이야. 그럼 돈 빌리고 갚는 방법이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돈 빌리고 갚을 때 원리금을 갚는 거야. 원리금. 그래서 원리금 상환 방법이 나온다고. 원리금. 우리가 돈을 내가 신한은행에서 내가 돈을 빌리는데 1억을 빌렸습니다. 10년 동안. 그러면 이제 요 저당은 돈 빌리고 갚는 방법인데 가장 일반적인 게 매월 원리금을 갚는 거야. 원금 일부하고 이자를 갚는다. 이게 원리금 상환 방법이라고. 근데 이런 방법도 있어요. 요거는 원리금을 갚는데 이런 방법이 있잖아요. 10년 동안 매월 이자만 내. 그리고 원금 1억은 만기에 갚는 방법. 이걸 만기 원금을 생략하고 넣을 수도 있고
만기 원금 일시상환. 이것도 저당상환 방법이야. 그럼 위에 것도 저당상환 방법, 밑에도 그 저당상환 방법인데 위에는 원금하고 이자를 갚은 거고 요거는 만기 일시상환은 계속 10년 동안 뭐만 내다가 이자만 내다가 원금은 만기에 갚은다 이 말이야. 이 둘 다 저당상환 방법이야. 근데 우리가 주로 배우는 것은 여기 원리금 상환 방법을 배우겠습니다 그 말이야. 원리금 상환 방법. 그럼 이 원리금 상환 방법에 세 가지가 있다는 거야.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체증식 이렇게. 그러면 원리금 상환 방법을 배울 건데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체증식 있다. 그럼 이 세 가지는 원금 균등 상환 방식,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체증식 상환 방식은 원금만 갚아요, 이자만 갚아요, 원리금을 갚아요. 원리금을 갚은다. 그래서 원리금 상환 방법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이자만 갚는 방법도 있다겠잖아요. 그러면 저당 상환 방법, 요거는 지금 여러분 책이 없는 거고 여기 있는 거고 이거 쓸 필요 없어요. 그냥 알 수 있잖아요. 저당 상환 방법은 원리금 상환하는 방법이 있고 만기 일시 상환 방법이 있다. 뜻은 원리금 상환, 매기한 원리금을 상환하는 거고 만기 일시 상환은 매기한 이자만 지급하고 만기의 원금을 일시 상환하는 거고 이렇게. 그럼 둘 다 저당 상환 방법입니다. 자 이제요. 요 이자 수입은 저 뒤편에 여러분들 뒤편에 있는데 미리에 좀 나왔습니다. 이자 수입은 이제 뒤편에 있는데 미리 나왔으니까 요거 한번 볼게요. 아 밑에 있구나. 밑인가? 그 여러분 책 81조 요거 밑에 이자 수입이 있다고. 요거 이자 수입. 은행은 이자 수입이고 차입자는 이자 비용이고. 그러면 요거 봐요. 요 만기일시 상환하고 원리금 균등 요 두 가지만 비교해 볼까요? 만기일시 상환이 이자를 가장 많이 내요. 여기 있는 거 방법이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체증식 있고 여기다가 만기 일시 상환 요거까지 같이 두 개를 이제 비교해 볼게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개 방법이 있는데 이 네 가지 방법 중에서 이자를 가장 많이 낸 게 뭘까? 만기일시 상환이에요. 만기일시 상환이 이자를 가장 많이 내요. 원금 균등, 원리금, 체증식은 한 푼이라도 원금을 갚아버려요. 원금을 갚아버리니까 이자가 줄어들어요. 근데 만기일시 상환은 원금을 하나도 못 갚으니까 이자가 똑같아 언제나. 그래서 만기일시 상환이 이자가 가장 많은 거야. 그래서 이자 수입이 가장 많은 것은 이자 비용이 가장 많은 것은 그냥 가방 앞에 만기일시 상환이 나와야 된다고요. 이 두 개는 원리금 균등과 원금 균등 좀 이따 볼 건데 여기서 이자를 가장 많이 내는 것은 그러면 만기일시 상환. 요거 이자를 가장 많이 낸다. 자, 요거 기억하고 이제 요것도 역시 여러분 책이 없는 건데 자 봐요. 요 원금 균등 상환 방법 원금만 갚아요? 원리금을 갚아요? 원리금을 갚아요. 원리금을. 근데 그 원리금이 점점 감소해요. 체감식이야. 체감식. 원리금 균등 상환 방법은 원리금을 갚는데 원리금이 균등하게 갚는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원리금이 항상 일정해요. 체증식은 원리금을 갚아 나가는데 원리금이 점점 증가한다. 그러니까 요 세 가지 전부 다 원리금을 갚아요. 원리금을 갚는데 그 원리금을 보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리금이 언제나 똑같아.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근데 요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리금이 1차년대 1,000만 원, 2차는 900만 원, 3차는 800만 원 이렇게 줄어든다는 소리야. 이렇게 체감식. 그럼 체증식 상환 방법은 원리금이 점점 증가하면서 증가. 이게 체증식이야. 그러면 요 원금 균등, 이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나오면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감소가 있어야 돼. 감소. 이게 포인트야. 원금 균등 그러면 감소가 있어야 한다고. 원금 균등은 원리금 상환액, 대출 잔액, 청부채 상환비 이런 게 감소라고. 감소. 여기에 머릿속에 있어야 돼. 감소가. 원리금 균등 나왔습니다. 원금 균등. 그럼 뭐라고요? 감소. 그래서 이름이 체감식이야. 체감식.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되냐면 원리금 상환액과 대출 잔액 둘 다 점점 감소하는 방법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뭘까? 원금 균등. 그럼 이 원리금 균등은 대출 잔액은 증가요, 감소요? 감소. 세 가지 방법 전부 다 대출 잔액은 감소야. 갚아 나가니까 잔액은 감소하겠죠. 그러면 이 원리금 균등은 원금 상환이 원리금 균등은 원리금 상환액이 점점 증가, 감소 항상 일정. 그냥 요거 원리금 균등.
원리금 균등 상환 방법. 이 방법은 이 원리금 상환액이 항상 일정입니까? 증가입니까? 감소입니까? 일정. 원리금 균등 상환 방법은 원리금 상환액이 항상 일정. 대출 잔액은 감소. 그러니까 세 가지 다 대출 잔액은 감소야. 그러면 이 원리금을 보면 원금 균등은 감소. 원리금 균등은 항상 일정. 해증식은 증가. 총부채 상환 비율은 좀 이따 보는데 이 총부채 상환 비율은 뭐냐면 제가 이제 설명할 건데 여러분 이해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해요. 분수식 나오니까 수식 나오면 여러분 굉장히 힘들어하니까 이 상환이 이 상환이야 이 상환. 그러면 원리금 균등 상환액이나 총부채 상환 비율이나 같은 의미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리금 상환액이 감소하잖아요. 그럼 총부채 상환 비율도 요 상환이 이 상환이라니까요. 그럼 총부채 상환 비율도 뭐요? 감소. 이렇게 하면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큰 틀에서 이제 좀 봤습니다. 그럼 뭘 배웠냐면 여러 가지 설명했지만 저당 상환 방법은 돈 빌리고 갚는 방법이다. 근데 저당 상환 방법, 돈 빌리고 갚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소리야. 가장 대표적인 게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만기의 일시에 원금을 상환하는 방법. 이게 만기 일시 상환. 요건 매기한 이자만 내다가 만기의 원금을 갚아 나간다. 이렇게 원리금 상환 방법에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체증식이 있는데 이 원리금 균등이 나오면 원금 균등이 나오면 머릿속에 감소가 떠올랐다. 감소. 이름이 체감식이니까. 자, 그럼 이제 됐고 지금 우리가 네 가지 방법 보는 거야. 지금 여기서 하나, 둘, 세 개에다가 만기 시상환 이렇게. 만기 시상환의 가장 큰 특징은요. 이자가 많다는 거. 이자가 많다는 거. 그러니까 이자 비용 크기를 물어보면 여기 만기 시상환이 1번으로 나와야 된다. 1번으로. 그럼 이자 비용은 차입자 입장에서 이자 비용이고 대출자는 이자 수입이라고. 그럼 은행 입장에서 이자 수입이 가장 많은 게 뭘까? 만기 시상환. 그럼 되잖아요. 자, 그럼 이제 이거 받고 요 세 가지를 지금 이제 요 만기 시상환은 계산 문제 내는 게 아니라 여기서 끝났어요. 아, 이자가 많다. 이렇게 좀 있어 하나 더 나올 겁니다. 만기 시상환에 대해서. 그럼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체증식 나오는데 공부 방법은 요 가까이 방법의 특징이 있어. 특징. 가까이 방법의 특징이 있고 세 가지 방법 비교하는 거고. 그게 이론이야. 그것도 계산 문제 나올 수 있고. 그러면 끝나는 거죠, 이제. 자, 이제 세 가지 방법 비교해 볼 건데. 가까이 방법의 특징을 해볼 건데요. 82쪽으로 넘어갔습니다. 82쪽에 보면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체증식 상환 방법 비교 이렇게 나오는데 이 비교는 이 뜻이요. 이 비교 표 여기에 이 표가 별표 3개짜리 있어. 제가 타이틀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가져오면 별표 3개나 있잖아요. 그럼 이제 공부를 또 잘못하면 안 되니까 봐봐요. 얘는 지금 계산 문제 하는 게 아니라 특징을 잡아가는 건데 이 원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 매기한의 원금 상환액 요 1번은 유흥자액 나누기 상환 횟수 이렇게 한다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공부를 또 이걸 외우면 안 되지. 이거는 계산 절대 되는 거니까. 또 공부를 잘못하면 원금 균등은 매기한 원금 상환은 유흥자액 나누기 상환 횟수 외울 게 엄청나게 많구나. 미쳐버리지. 그럼 공부를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그럼 원금 균등 요 표에서는 기억할 게 특징 요거만 알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자, 봐봐요. 이 원금 균등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나오면 물어볼 때 계산 문제 물어보든 이론을 물어보든 여기에 나오면 그러면 원금 상환액을 물어본 게 아니라 원리금 상환액을 물어보는 거야. 원리금 상환액을. 그러니까 원금 균등은 원리금 상환액을 물어보고 이자든 아니 계산 문제든 이론적이든 원리금 균등 상환 요 방식은 원리금 상환액을 물어본 게 아니라 계산 문제를 물어보든 이론적으로 물어보든 원금 상환액을 물어보는 거라고. 그럼 원금 균등에서 뭘 물어보고 원리금 상환을 물어보고 원리금 균등에서 뭘 물어보고 원금 상환액을 물어보고 이렇게. 그럼 체증식은 계산 문제 내지 않으니까 여기 지금 여기에 요 곱하라 뭐 곱한다 이런 것은 계산 문제 할 때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체증식은 계산 문제 없으니까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럼 체증식은 특징이 요 1번하고 3번하고 2번은 필요 없는데 체증식은 초기에는 조금만 갚고 후기로 갈수록 많이 갚읍시다. 원리금을. 그래서 이름이 체증식이야. 그럼 왜 이게 만들어졌냐면 소득 수준이 낮은 젊은 사람들은 대출 받아서 주택 사는데 이 두 가지 방법은 갚아야 될 금액이 너무 커지니까 대출 못 받아요. 그래서
소득 수준이 낮은 젊은 사람들은 그 소득이 낮으면 조금만 갚고 소득이 증가하면 대리에서 과장, 부장 이렇게 되면 소득이 증가하면 많이 내라. 그게 최저임금입니다. 그럼 최저임금의 특징은 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젊은 사람들에게 유리하다. 젊은 사람들에게 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정확하게는 소득 증가가 예상돼야 돼. 근데 소득이 계속 감소할 걸로 예상되는 젊은 층은 안 되는 거지. 젊은 층이 유리하다. 요거 하고 요 2번 필요 없고. 그럼 최저임금 상환 방법의 가장 큰 단점은 돈을 빌리고 초기에 빨리 많이 갚아버리면 그럼 이자를 조금 내요. 근데 빨리 못 갚잖아요. 그러니까 이자를 많이 낸다. 이자를. 그러니까 대출 기간 동안에 이자 누적이 많다. 이자를 많이 낸다. 이게 가장 큰 단점. 요 두 가지 하시면 돼. 최저임금은 두 가지만 소득이 증가할 거 예상되는 젊은 사람이 유리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출 기간 동안 이자 누적이 많다 적다? 많다.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이자 수입이 가장 많은 게 뭘까? 최저임금. 그러면 되잖아. 자, 요거. 자, 요 두 가지 원리금 균등과 원금 균등. 그럼 원금 균등은 이게 원리금 상환액이 점점 감소한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말인데, 자, 그거 하기 전에요. 이 세 가지를 비교하기 위해서 요 세 가지 중에서 똑같은 조건으로, 자, 이봐요. 이제 우리 책 보면 이런 게 나온다고 이렇게.